신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은 역사를 무기화하는 데 대해서 일찌감치 착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면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라의 삼국통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민족사의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신라의 삼국통일을 역사 속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선 전상가 거기 보면은 신라 놈이라고 합니다. 역사서에 놈자로 써요. 놈. 근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고구려 중심, 발해 중심 이 역사관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민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한반도라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또 북한 지역에는 강이 2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섬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육속되어 있기도 한, 그리고 산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 좁은 땅에 지금 8천만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8천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만큼 인구가 많았다는 거고, 그건 이게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이 좋은 땅을 확보한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거기서는 민족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말하자면 민족의 기초가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같은 정치 체제 하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같은 말을 쓰면서 한 1000년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이란 말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까? 민족이란 말이 일본 사람이 만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 민족이라는 말을 가지고 북한이 도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 일찌감치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당성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남한의 지식인들 상당수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94년에 관훈클럽에서 무슨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경주에 뭐 공보실에 있다는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울 때는 통일신라시대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자랑스럽게. 요새는 남북국 시대라고 가르칩니다. 남북국이 뭔데?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가르친대요. 요새 역사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민족사의 흐름은 삼국을 하나로 만든 신라의 통일에 의해서 민족의 생성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게 민족사의 정통이고, 거기에 지류가 발해죠, 발해.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건 또 고려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말갈족 여러 사람들 섞인 나라고, 불행하게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고 아무런 제도도 남기지 않아가지고 우리 민족사에서 그냥 발해라는 나라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하지 우리의 문화 속에는 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류라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이죠. 이단. 감히 발해를 가지고 신라를 부정하고 북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신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 신라라는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첫째, 신라는 수도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죠. 이 수도를 잘못 바꾸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제가 수도를 바꾸다가 또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1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로마, 베니스, 신라의 경주, 지금 이스탄불, 그전에는 콘스탄티노플,
요 정도일 겁니다. 파리도 아마 1000년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세계 정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때 세계 정세라고 하면 결국 로마 중심, 그다음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 중심,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랍에서 이슬람 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을 중심으로 한 당, 신라, 일본,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가장 화려했던 한 8세기쯤 되면은 경주가 세계 5대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바그다드, 그 다음에 장안, 그 다음에 경주, 일본의 교토죠.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반도는 분열되면은 반드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끼어가지고 반드시 국제전쟁터가 됩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해봤잖아요. 6.25도 그런 경우고, 러일전쟁, 청일전쟁, 몽골 침략,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국제전쟁. 수나라도 들어오고, 당나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국제전쟁터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는 한반도가 막 중심이 잡히니까 중국과 일본도 야욕을 포기하면서 공존체제로 갔죠. 그래서 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한미일 동맹의 기초가 되었듯이 그때도 동북아시아에서 공통된 이데올로기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를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평화 속에서 한 250년을 보내면서 발전시킨 문화가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박물관, 한국 박물관, 중국 박물관, 고대 시대에 가장 화려한 예술품들이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신라가 삼통을 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왕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최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무왕은 20년 동안 재위하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병부령이지. 그 다음에 일본을 꺾고, 일본 구원군을 꺾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군대를 쫓아내고 해서 네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250년 동안 계속되는 평화체제를 만든 분이 문무왕이었어요. 문무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삼국사를 읽으면은 아주 실감 있게 나옵니다. 문무왕이라는 사람은 저는 머리에 이미지네이션이 탁 됩니다. 아주 깔끔한 사람, 제 우선 문무왕이라는 사람 참 깔끔한 사람이다. 그리고 담백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여기 문무왕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글이 3개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답서린기서라는 게 있습니다. 당나라 장군 서린기가 문무왕을 따지는 편지를 보냈는데 왜 감히 우리한테 도전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쓴 게 답서린기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서린기한테 보내는 문무왕의 답장이다 이건데, 이걸 누가 썼느냐? 흔히 강수라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근데 그건 확인할 필요 없고, 어쨌든 문무왕 이름으로 갔으니까 그 편지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한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꼭 전쟁 문학 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 문장을 저는 우리 민족사의 최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나라에 보내는 국서인데 당당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오기를 부리지도 않고 현실과 그 목표 속에서 적당히 균형을 맞춘 좋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8년, 서기 668년 11월 5일, 문무왕은 고구려 군 포로 7,000명을 데리고 경주에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배할해가지고 성전 보고를 한 다음에
사면령을 내립니다. 죄수들에게 사면령을 내려요. 이렇게 합니다. 사면령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인 그 죄를 범한 자는 빼고 나머지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다 놓아주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을 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봉곡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이게 서예전개 7세기라는 사람, 우리 고대. 거기에 무슨 인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사면령 내릴 때 이렇게 자상하게 합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자비심이라든지 인간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무왕이 죽고 나서 문무왕이란 시호를 또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 문무왕이란 건 뭡니까? 결국 문과 무를 합쳐가지고 통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무는 뭐겠습니까? 그게 불교죠. 무는 뭘까요? 그건 뭐 화랑도와 호국불교의 힘을 합쳐가지고 통일을 했다. 문무왕. 근데 이 문무왕이 또 명문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 유언입니다. 문무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이 또 천하 명문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내가 줄여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곡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손권 오왕의 북산 무덤에 금으로 채색한 새를 볼 수 없고 조조 위왕의 서릉에는 오직 동작의 이름만 들을 뿐이라. 옛날 만기를 다스리던 영웅도 마침내 한무더기의 흙이 되고 만다. 초동 목수는 그 위에서 노래하며 여우토끼는 그 곁을 구멍 뚫는다. 한갓 자재를 낭비하여 허사와 비방만을 책에 남기고 헛되이 인력만 수고롭게 할 뿐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면은 마음의 아픔은 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절개하는 바가 아니므로 죽은 뒤 10일이 되면은 고문, 창고문인 것 같습니다. 창고문을 바깥들에서 인도식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 지내고 복의 경중은 규정이 있으나 상의 제도는 애써 검약하게 하라. 변성의 진수, 주, 현의 과세도 꼭 필요치 아니하면 모두 헤아려서 피하고 율령과 격식 중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사방에 보고하고 이 뜻을 널리 알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을 읽은 일본 학자 한 분이 자기가 읽은 이 시대 고대의 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가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50년 뒤에 일본에 천황이 한 번 돌아가셨는데 이분 천황 시호를 문무천황이라고 했어요. 문무천황. 일본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사람 또 죽고 나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롤 모델이 문무왕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함으로써 동북아에 평화가 오고 한 25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 세 나라가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장보고와 같은 해상 세력도 등장해가지고 황금기를 만들었듯이 앞으로 그 사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지 다음 누구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또다시 동북아의 황금기가 올 것이다. 는 전망을 이렇게 갖게 합니다.